예,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연준위원회 매파적인 발언과 지난 화요일 급등에 따른 매물 부담에 보합권 등락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 1개월 만에 2,74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대형주 약세에 장중 전일의 상승분을 되돌리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부진했던 금융주와 자동차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AI 모멘텀이 작용한 전선과 전력기기 섹터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숨고르기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콜린스 연은 총재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3월 도매 재고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한편 인텔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영향으로 2%대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골드만삭스의 목표가 상향에도 이틀 연속 하락하는 등 증시를 견인해온 반도체와 빅테크주의 상승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다음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둘러싼 엇갈린 발언들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지수를 움직일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미 증시는 혼조세가 연장됐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내도 2차 전지 관련주의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BOE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국내는 옵션 만기일로 7거래일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채권 관련된 전망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밴드를 4.3에서 4.7%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4.5%를 넘어서면 듀레이션 소폭 확대, 그리고 4.7%를 넘어서면 미국 장기채 적극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4%, 4.5% 수준을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레벨이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의 상승 리스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듀레이션 소폭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크로 환경을 보면 3, 4월 달에는 미국의 성장과 물가 전망이 모두 상향 조정되면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장세는 조금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혹은 지금으로부터 3에서 6개월 정도 이후의 매크로 시나리오는 성장세는 양호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려스러울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통화정책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2회, 내년 4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프라이싱보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리의 방향성을 하락으로 전망하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를 이제 4.3에서 4.7%로 제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리 상승 리스크가 낮아진 이유를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선 공급과 수요를 좀 나눠봐서 각각 두 가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조금 차치하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를 조금 첨부를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미국 국채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11월부터 최근 2월 달까지 외국인 미국 국채 순매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국제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금리의 상승 리스크는 한 달 전 대비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레벨만 따져보면 저희는 10년물 금리보다는 단기물 금리 하락 여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프라이싱이 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물 금리의 하락 여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 이제 국채 2년물 매수를 드리는 이유도 이제 단기물 금리 하락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저희가 금리 상승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소폭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크레딧의 경우에는 노출도를 중립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이제 오른쪽에 미국 국채 금리와 스프레드 전망치를 첨부하였으니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6.1%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이번 1분기에서 대한대출 플랫폼에서의 높은 점유율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간 대출 성장률 가이드라인을 이제 10% 초반으로 이제 하향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저희의 대출 성장률 전망치도 12.1%로 기존의 16.8%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대율 하락에 따라서 님 하락 영향을 반영하여서 이자 수지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광고, 대출과 증권 연계 수수료 증가 등 이제 수수료 수익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모임 통장을 기반으로 한 높은 저원가성 예금 비중, 이 부분들은 시중은행 대비도 높은 수준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대출 플랫폼에서 확인된 고객 선호도 등을 감안할 때 카카오뱅크의 대출 전략이 변화할 경우 빠른 성장 전략 시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 초반에 기대했었던 여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2분기 이후의 실질 예대율 개선 등 지표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1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1,11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습니다. 다만 성장 및 마진 지표는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원화대출은 6.9% 증가했고요. 주담대와 소호대출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님은 2.18%로 전분기 대비 18bp 하락을 했는데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과 초기 수신 증가로 인해서 예대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비이자이익은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는데요. 수수료 증가의 영향뿐만 아니라 MMF의 평가이익 511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CCR은 57.8bp로 전분기 대비 14bp 개선되었고 CIR은 35.6%를 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과 스카이라이프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서비스 담당 김준서입니다. SK텔레콤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실적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AI로 인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동향입니다. 매출액 4.47조 원, 영업이익 4,985억 원 수준으로 저희 추정치와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인데요. 이번 실적에서는 데이터 센터 사업과 클라우드 매출액이 주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업체들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를 하는 한편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성장의 동인이었습니다. 각각 26%, 39% 성장한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AI 성장 외에 새로운 중기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SK텔레콤이 최근까지 순이익의 70%에 가까운 배당을 집행했다는 점을 들어서 50%는 오히려 배당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4년 배당이 2023년 집행한 수준을 최소 2023년 집행한 수준 이상으로 배당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국면이었습니다. AI 인프라 사업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 고성장, AI 플러스 X의 실적 개선, 그리고 또 우호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투자 포인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만 원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 하회한 영업이익 29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15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처럼 큰 폭의 실적 하회를 한 첫 번째 이유는 저희는 계절적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절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방송 발전 기금은 통상 3분기 150억 원의 큰 비용이 인식이 되는데 금년도부터 연율화하면서 1분기에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가 50억 원 정도의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로 연결되었는데요. 이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는 시장 점유율 중심 전략 비용으로 연결되면서 시장 점유율 중심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스카이라이프는 향후에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드라마보다는 예능이나 오리지널 컨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유를 하면서 향후에 스카이 TV 컨텐츠 부분의 실적이 스카이라이프의 실적 스윙 팩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000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대한항공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3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으로만 현재 발표가 됐고요. 4,361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 4분기에 있었던 연결이익과 별도 기준 이익의 차이를 감안을 하면 이번 연결이익은 4,900억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 시장 컨센서스를 각 6.3% 저희 전망치를 2.2% 하회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것은 여객 수요 정상화에 따른 수송량 증가가 이제 주된 원인이 되겠고요. 실적의 특징으로는 여객 운임은 예상보다 좀 낮았고요. 화물 운임은 예상보다 좀 훨씬 높았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대한항공 주가 자체가 락바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미국으로 가는 직구 수요가 대한항공의 주력 노선에서의 업황을 화물 노선에서의 업황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리스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승인이 난다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4년 영업이익 전망치 2조 751억 원으로 기존 대비 3.9% 하향을 했는데 국제 운임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한 거지만 화물 운임 쪽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서 시장 컨센서스는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은 하루 전 발표됐던 실적에 대한 코멘트이고요.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7.1% 상향 조정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51억 원이 나와서 1년 전 대비 6% 증가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로도 5.8% 많았습니다. 주된 영업이익이 좋았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급유 단가는 빠졌는데 여객 단가는 오히려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기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도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트한 항공기 수급 상황 그리고 주력 경쟁사인 티웨이항공이 유럽에 취항하면서 중단거리 노선에서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다른 항공사의 화물 사업을 인수하는 부분에서 불참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올해 1,897억 원, 1년 전 대비 17.2%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는 유가 상승 등이 반영이 돼서 좀 약간 부진할 거로 보고 있지만 전체 실적에는 미치는 영향은 길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SM 그리고 강원랜드 이 네 가지 실적 리뷰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크래프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약 9%가량 상향 조정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3월 말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된 누적 취득 수량은 약 68%가량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잔여 수량 매수가 남아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3,105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2,411억 원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영업 레버리지를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펍지의 호실적 이외에도 연말로 갈수록 다크앤다크 모바일 글로벌 출시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세컨파티 퍼블리싱 확대를 통해서 상반기 총 9건의 투자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형 성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와 목표 주가 23,000원을 유지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력 사업인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PC 콘솔 게임 역시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139억 원을 소폭 하회했는데요. 게임 부분은 선방했지만 카카오 VX의 스크린 골프 업황 둔화로 인해서 기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한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신작인 크로노 오디세이의 신규 퍼블리싱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마케팅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합니다. 올해는 해외 라인업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였던 251억 원을 하회하는 155억 원이라는 다소 낮은 수치가 발표되었는데요. 멀티 프로덕션 도입으로 인해서 인력이 증가하고 신규 계열사 초기 운용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훼손됐습니다. 또한 회계 인식 과정에서 이제 성과급을 과거에는 4분기에 일괄 인식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분기 안분 인식으로 회계 처리 방식이 변경되면서 분기당 인식되는 인건비가 다소 증가해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SM은 내년까지 퍼블리싱 사업 확대, 레이블 인수, 글로벌 지역 확장, 버추얼 IP 등 총 4개 분야에 5천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외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높은 해외 확장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1,000원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일평균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VIP 트래픽이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강원랜드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656억 원을 상회를 했습니다. 드로백은 기존과 유사한 편이었고 소폭 감소했지만 홀드율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카지노 매출액이 개선된 것이 이제 호실적의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및 홀덤펍 그리고 일본 복합 리조트 건설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K-AT 프로젝트 1.0을 발표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 2월부터 카지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면서 VIP 트래픽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쿠팡에 대한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와 신세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련된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쿠팡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매출은 23%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63% 감소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69% 하회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회계 처리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향을 제거했을 때 매출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수준 대비 약 10%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GP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개선됐지만 에비타 마진은 0.2%포인트 악화됐습니다. 팟패치 인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약 5.8억 달러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쿠팡은 지난 4월에 1.8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을 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세계의 1분기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4% 하향 조정합니다.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6%씩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와 까사미아, 홈쇼핑, 센트럴시티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흐름을 감안했을 때 저가 매수 접근이 유효합니다. 주가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면세점 부분에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1분기 총 매출은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7%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의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백화점 사업 부문의 경우에 총 매출은 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 증가했습니다. 저마진 카테고리의 비중이 확대된 부분과 판관비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됐습니다. 면세점 부문의 총 매출은 2%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70%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보따리상과 관련된 규제가 2월에 재개됨에 따라서 매출에 일시적인 타격이 있었고 인천공항 임대료가 증가하는 점과 또한 체화재고 할인 판매에 따라서 원가율이 상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이익률이 1.3%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까사미아는 매출이 30% 고성장하고 원가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3억 원 증가했습니다. 센트럴시티도 매출이 6%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1분기 실적 리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5% 하향합니다. 향후 3년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적과 주가의 저점은 분명히 지나갔지만 주가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의 매출이 여전히 1분기에 하락세를 보인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조적인 외형 성장을 동반한 이익 개선 흐름이 나타나야 비로소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1%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9%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4% 그리고 20%씩 하회했습니다. 수입 의류 부문의 매출은 5% 하락하고 마케팅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47%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나 어그, 에르노 등의 브랜드 매출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였지만 그 외 2개의 브랜드의 유통 계약이 종료된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국내 의류 매출은 소비 경기 부진 영향으로 10%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7%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와 21%씩 성장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품 부문은 매장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이 6% 하락했고 영업 적자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하락했지만 고마진인 패션 카테고리 비중이 상승한 덕분에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컨텐트리 중앙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목표 주가 15,000원 유지하지만 투자 의견을 홀드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 기준 마이너스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방송, 영화, 공간 모두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콘텐츠리 중앙은 순차입금 기준으로 이제 1.1조 원 정도의 이제 순차입금이 있는데 이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그리고 일회성 판권 손상 중지, PPA 종료 등으로 해서 확연한 손익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2025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재무적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유화학 월보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5월 정유화학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4월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정유를 조금 더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크게 되었고요. 그 원인은 미국에서 그 생산량을 7.1% 올해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분위기가 이번 주에 나오면서 조금 더 하락을 좀 가속화시켰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집트의 휴전안에 대해서 하마스는 수용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공격 중이며, 최근에 이제 OSP 그 고객들이 이제 원유를 사우디한테 살 때 주는 리베이트 같은 프리미엄을 조금 크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펙 회의 같은 경우에도 감산량을 이번에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4월 대비 지금 유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감산량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공급과 유가 상승, 성수기 종료 등등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가 되게 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때 정제 마진이 높아서 가동률을 많이 올려서 공급 과잉이 됐던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가동률이 좀 조정이 되면서 5월, 6월 성수기에 진입을 하며 정제 마진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OSP를 6월 달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판가를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제 마진에 적용이 되면서 좀 일시적인 상승을 좀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진 꾸준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중국의 PMI 지표, 그리고 미국, 유럽의 소비 지표 개선, 그리고 초저가 소비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C보다는 지금 공급 과잉이 적은 BNCC 계열 화학회사들,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업체들, 유니드 송원산업, 효성 TNC, 추동 첨단소재 같은 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에 더 크게 수요가 회복되면서 공급은 증가가 없었으니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NCC는 4분기에 증설이 시작이 다시 되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점진적인 마진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도 계속 괜찮은 상태이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총선 기점으로 밸류업 관심 받았던 지주사 계열의 정유회사 2개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이어서 14일부터는 유가가 고점 찍고 하락하면서 정유주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유가와 정제 마진이 모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차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조선 발주 데이터가 나왔네요.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4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121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8% 감소했습니다. 다만 CGT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5%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글로벌 발주가 총 540척으로 전년 동기 656척 대비해서 17.7% 감소했고요. CGT 기준으로는 8% 증가를 했습니다. LNG선 등 대형선의 발주가 높았던 것들이 이유인데요. 국가별로는 한국과 중국이 23%대 증가를 했고요. 일본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31.9%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선종별 수주 믹스는 올해 LNG선 52.2%, LPG선 23.9%로 가스선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올해 발주에는 카타르 2차 발주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에만 한국이 4척, 중국이 18척의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발주를 제외할 경우에 4월 신조선 발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CGT 기준으로도 39.5% 감소했습니다. 신조선가는 최근 184.8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직전주 대비해서 0.5% 상승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환율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 대비해서 약 10%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플리토 관련 자료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이수경입니다. 플리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리토는 언어 특화 AI 기업이고요. 현재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AI 서비스를 B2C와 B2B로 제공 중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언어 AI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대형 고객사양 안정적인 언어 데이터 판매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어 AI의 확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제품인 챗 트랜스레이션 및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의 레퍼런스 확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전문 번역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신규 서비스들로 인해 시장 점유율 확보와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개선되는 재무 지표인데요. 먼저 매출액은 2023년에 수주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해당 이슈가 제거되고 해당 고객사 향해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매출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판매 발레비의 경우 수익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급 수수료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56.5%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는 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플랫폼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생산 내재화율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